안녕하세요. 암호실리콘 반막 트랜지스터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실리콘 반막 트랜지스터 공정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청막 정착을 설명을 했습니다. 게이트 패턴 위에 세 가지 종류의 막을 연속 정착을 하는 것이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암호실리콘 M 플러스 3층이 순서대로 정착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삼청막을 애칭을 해내야 되는데 실리콘 방막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부분만 남기고 제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실리콘이죠. 나머지는 다 제거가 됐습니다. 단면으로 보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절연막은 다 남겨 놓았습니다. 실리콘은 다 남겨 놓고 M 플러스 층과 실리콘 층을 이렇게 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암호실리콘 방막 트랜지스터가 형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리콘의 애칭은 주로 드라이 애칭을 하게 됩니다.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도 주로 드라이 애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웻 애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리콘의 애칭은 주로 플로린 계통의 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리콘과 플로린이 결합을 해서 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플로린이 함유된 가스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플로린은 결합력이 아주 강한 원소입니다. 여기 보면 CF4, C2F6, C3F8 혹은 NF3나 SF6 등 다양한 불소 화합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가스를 챔버에 넣고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면 이러한 기체들이 이온화되면서 쉽게 실리콘과 반응을 해서 실리콘을 애칭하게 됩니다. 플로린계 화합물은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분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옆에 표에 보면 라이프타임이 나와 있는데, 자, CO2의 분해 200년인데 비해서 CF4는 5만 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분해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프타임이 짧은 그러한 기체들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플로린 계열의 가스 중에서는 NF3가 한 740년 정도, 비교적 그나마 5만 년이나 10,000년 혹은 3,200년에 비하면 짧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라이프타임이 짧은 기체들을 사용을 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애칭 가스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실리콘이나 실리콘 옥사이드 혹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등은 주로 불소 화합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메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염소 계통의 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타 유기물은 산소를 사용하면 산소하고 카본이나 수소가 잘 결합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유기물일 경우에는 산소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재료의 특성에 맞춰서 가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이나 SiO2, 그 다음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등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드라이 애칭, 플라즈마 애칭을 실시하게 되는데, 요즘은 알루미늄 같은 메탈, ITO 같은 메탈들도 드라이 애처로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칭을 했을 때 용액 공정, 드라이 애칭이 아니라 습식 애칭이 되겠죠. 케미칼을 사용해서 애칭을 하게 되면 등방성 애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아래쪽으로 애칭되는 속도하고 측면으로 애칭되는 속도가 같아져서 아래로 애칭이 진행되는 동안 측면으로도 애칭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원래 원했던 패턴하고 실제 애칭되는 양이 꽤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습식 애칭을 하게 되면 등방성 애칭이 일어나게 되고, 이 디멘전을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방성 애칭은 수직 방향으로 애칭 속도가 빠르고 측면으로는 애칭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주로 알라이 플라즈마 애칭 장비는 이러한 이방성 애칭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애칭이 잘 일어나도록 해야 PR의 패턴대로 애칭이 잘 되는 것이죠. 이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등방성 애칭이 되게 되면 이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넓어졌죠. 그래서 이 패턴의 크기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반도체 같이 워낙 미세한 공정에서는 외대칭을 하기가 어렵겠죠. 자, 이렇게 실리콘의 패턴이 된 다음에는 정극이 필요한데 소스레인 정극, 메탈 정극을 정착하고 패턴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데이터 라인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라인이 있고, 자, 이 부분은 트랜지스터 형성되는 부분이죠. 두 정극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가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수에 들어가는 전압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스레인 금속을 정착을 하고 원하는 모양대로 패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M 플러스층은 저항이 작은 재료라서 M 플러스층을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자, 앞에 가서 보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게이트에 온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됩니다. 오프 상태가 가장 잘 되려면 0이 되는 게 가장 좋은데 M 플러스층이 있게 되면 M 플러스는 저항이 작아서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프 상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M 플러스층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 애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애치백 공정이라고 합니다. M 플러스 애치백, 드라이 애칭을 하게 되고 M 플러스층하고 실리콘은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선택비가 없습니다. 드라이 애칭을 하게 되면 아무 실리콘하고 M 플러스층 아무 실리콘이 동일한 속도로 애칭이 되기 때문에 시간 애칭을 타임을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오버 애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을 한 1200이나 1500수로 정착을 하고 M 플러스층은 한 4,500옹스론 정도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4,500옹스론 정도 깎되 유니포미티 문제나 이런 걸 고려해서 좀 더 깎아내게 됩니다. 애칭을 해내는 것이죠. 이 M 플러스층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면 트랜지스터 오프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트랜지스터 특성은 자, 이렇게 돼서 오프 전류가 작아야 됩니다. 근데 오프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동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M 플러스층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소스레인에 가려지지 않고 드러난 부분의 M 플러스층은 모두 다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 실리콘 트랜지스터가 구성이 돼서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실리콘의 막은 얇고 표면에 협착되는 종류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민감하게 특성이 변하게 됩니다. 수분이 협착이 되면 전류가 증가한다거나 혹은 다른 기체가 정착이 돼서 특성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호막을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이용해서 보호막을 정착한 모습입니다. 전면에 보호막을 정착한 거죠. 자, 보호막을 정착하면 정기적인 연결이 어렵죠. 여기 전극에다가 I2를 연결해야 되는데 투명 전극을 연결해서 전압이 액정에 걸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저런막이 다 덮여 있어서 컨택 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애칭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로 드라이 애칭을 하게 되겠죠. 드라이 애칭을 해서 컨택 홀을 뚫어서 ITO가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게 됩니다. ITO를 정착을 하고 포토 리서피 공정을 통해서 패턴이 형성된 단면과 평면 모양입니다. 여기 컨택 홀을 통해서 ITO에 전압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메탈, 이 가운데 메탈이 있죠. 하고 ITO 사이에, 자, 여기 ITO고 가운데 있는 메탈입니다. 사이에 전기 용량이 형성이 돼서 전압이 공급이 되면 전하가 여기에 저장이 되도록 합니다. 저항이 많이 저장이 돼야
전압가 많이 저장이 돼야 누설 전류가 있을 때 전압의 변화가 적어집니다. 주변으로 전하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기 전압이 변하게 되는데 C가 클수록 그 변화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화질을, 좋은 화질을 위해서는 이러한 보존 용량, 우리가 CST라고 하죠. 스토리지 캐패시티입니다. 전하를 보존하는, 저장하는 전기 용량이 잘 구성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TFT 기판이 완성이 됐고 이후 액정 공정을 진행하면 LCD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평탄화 겸 유기절연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토센시티브한 유기절연막이죠. 즉 노광으로 큰 태고를 형성할 수 있는, 별도로 포토레이서 공정이 필요 없죠. 유기절연막을 덮으면 평탄화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노광을 하게 되면 큰태 골도 디벨롭을 통해서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도 단순화할 수가 있고 평탄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을 두껍게 평탄화를 하게 되면 설계 관점에서 고개구일 설계가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액정 공정에서도 평탄화가 되면 액정의 동작면에서도 유리해서 개구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절연막을 보호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실리콘의 표준 공정은 5매 마스크 공정입니다. 첫 번째 마스크가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패턴 할 때 마스크가 필요하죠. 포토레이스를 코팅하고 노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패턴은 액티브입니다. 실리콘이죠. 이때 마스크가, 두 번째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스레인, 요 메탈 패턴을 할 때 세 번째 마스크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콘택의 네 번째 마스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TO, 여기 ITO가 빠져 있는데, 자, ITO 할 때 마지막 다섯 번째 마스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5매 마스크 공정으로 아무실리콘 TFT는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게이트가 위에 올라가는 탑 게이트 구조도 있습니다. 소스 레인을 먼저 형성하고 여기 바뀌었네요. 절연막이 아니고 이게 암흑실리콘이죠. 암흑실리콘. 절연막은 요겁니다. 그래서 자, 요게 절연막이고요. 자, 실리콘막. 탑 게이트 구조도 초기에 많이 사용이 돼서 패널도 적용하고, 패널에도 적용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탑 게이트 구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엣지 스타프 구조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앰플스 정착 전에 엣지 스타프,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암호흡 실리콘 위에 엣지 스타프를 사용하고 앰플스를 정착한 다음에 소스레인 메탈 공정을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엣치백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은, 자, 앰플스를 제거할 때 암호흡 실리콘이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에칭을 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암 실리콘의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엣지백을 할 때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이런 보호막 엣지 스타프가 없으면 실리콘을 좀 두껍게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앰플스를 에칭하고 이어서 아무 실리콘이 에칭이 좀 되더라도 실리콘이 다 에칭이 될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엣지 스타프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아무 실리콘을 아주 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실리콘을 얇게 하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장점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광 전류가 줄어듭니다. 빛이 들어오면 전류가 증가해서 문제가 되는데, 얇게 할수록 빛이 들어왔을 때 광 전류가 줄어들어서 오프 전류가 증가하지 않는 셈이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막을 얇게 정착하게 되면 장비에 쌓이는 막의 두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장비 클리닝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엣지 스타프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공정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기의 샤프는 주로 이러한 엣지 스타프 공정으로 펜을 만들어 팔았었죠.
근데 지금은 H삽을 사용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H백을 사용하고 있죠. 그게 가장 공정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3회 마스크 공정이라는 것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3회 마스크 공정을 5회 마스크에서 3회 마스크로 줄였으니까 공정을 20% 줄인 게 되겠죠. 포토 공정 하나를 없앤 겁니다. 자, 이러한 5회 공정을 위해서는 슬릿 마스크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슬릿 형태로 패턴이 되어 있어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회절이 일어나서 이 부분에 빛에 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에 빛이 들어오는 빛이 약하게 노광이 돼서 전체 노광이 되지 않고 위쪽만 노광이 돼서 현상액에서 날아가고 아래쪽은 남는 겁니다. 여기는 빛이 강하게 들어와서 현상에서 다 날아간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철 모양이 되도록 하는 게 3회 공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정 순서를 보면 게이트 패턴이 있고 거기에 절연막, 그 다음에 아무실리콘과 M+ 막이 정착이 되는데 여기서는 메탈까지 다 정착합니다. 메탈까지 다 정착을 해서 4개 층이 정착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PR을 코팅하고 이러한 슬립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요철 모양의 PR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메탈을 에칭하는 것이죠. 메탈을 에칭하고 이어서 실리콘도 에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메탈 배선, 데이터 배선, 그 다음에 실리콘의 소스레인 쪽의 패턴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아래쪽엔 다 실리콘이 결국은 깔려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패턴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요 소스레인 영역 사이에 이렇게 메탈을 분리해줘야 되고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PR이 얇은 부분을 없애줘야 되는데 산소 플라즈마 칠을 하면 이 플라즈마가 여기가 에칭이 되면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자, 여기를 웨드 에치나 드라이 에치를 하게 되면 메탈을 제거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소스 레인 정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M+ H백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액티브 패턴 하고 그 다음에 소스 레인 패턴이 한꺼번에 한 포토 공정이 이루어지니까 마스크 하나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메탈을 에칭하고 그 다음에 H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공정은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5매 공정에서 액티브 패턴과 소스레인 패턴을 합쳐서 한 번의 포토 공정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3회 공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노광은 주로 수원 등을 사용합니다. 수원을 넣고 방전을 시키면 여러 가지 파장에 빛이 나오게 되는데 I라인, G라인, H라인 등이 있습니다. I라인이 가장 짧은 파장이죠. 0.365 마이크로. G라인은 0.435 마이크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외선에 의해서 포토레지스트가 화학적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노광을 할 때는 마스크랑 PR을 완전히 밀착시키는 콘택 방식이 있고 약간 사이를 띄워서 하는 프록시머티 방식이 있습니다. 아예 프로젝터처럼 아예 이미지를 형성하는 프로젝션 타입도 있습니다. 마스크 상의 이미지를 우리가 스크린에 프로젝션 하듯이 기판에 프로젝트를 해서 그대로 노광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컨택을 하게 되면 이 마스크가 좀 지저분해지기 쉽습니다. 포토레지스트가 점도가 충분히 낮아져서 베이크가 충분히 돼서 용매 성분이 충분히 날아가지 않으면 이 포토레지스트의 성분들이 마스크에 묻기가 쉽겠죠.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프록시미티는 이렇게 간격을 띄기 때문에 오염의 우려는 적지만 빛의 해절에 의해서 패턴이 선명해지지 않는 그러한 단점이 생깁니다.
자, 광원으로는 G라인을 사용하는 PR도 있고 I라인에 최적화된 포토레이스도 있습니다. 보다 세밀한 패턴을 필요로 할 때는 더욱 짧은 파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전이 작아서 작은 패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한 그러한 노광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패턴이 그렇게 미세하지 않기 때문에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하지는 않고는 있지만 반도체에서는 이런 단파장의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고 있죠. 자, 광원, 렌즈를 설명할 때 노광에서는 렌즈가 중요할 텐데 렌즈가 빛을 수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걸 뉴머리컬 애퍼처라고 하죠. 개구수라고 합니다. N으로 표시하는 개구수. 개구수는 요 각도, 지금 렌즈가 있을 때 여기가 초점거리입니다. 초점거리에서 요 렌즈의 가장자리 하고 이루는 각도가 시타인데 n sin 시타로 정의가 됩니다. 시타가 클수록 빛을 많이 수집하게 됩니다. 즉, 자, 렌즈가 이렇게 클수록 같은 초점거리라면 렌즈가 클수록 당연히 빛을 많이 수집하겠죠. 자, 여기에 나온 빛은 다 렌즈로 들어가지만 요 각도를 벗어난 빛은 렌즈로 수집이 안 되고 다 손실이 되는 겁니다. 렌즈를 더 직경을 크게 하게 되면 좀 더 넓은 범위까지 빛을 수집할 수가 있죠. 개구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같은 렌즈라면 초점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 개구수가 줄어들죠. 자, 같은 직경이기 때문에 초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 각도가 작아집니다. 각도가 요거보다는 줄어들죠. 초점 거리가 짧으면 같은 직경일 경우에는 요 각도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많이 수집이 되는데 초점 거리가 길면 이렇게 각도가 줄어들고 빛의 수집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초점 거리에 두었을 때 요 이루는 각도를 시타라고 하면 n sin 시타. n은 이제 주변의 굴절률이죠. 굴절률. 곱한 값이 개구수가 됩니다. 공기일 경우 n은 1이죠. 근데 이제 요 개구수를 넓히기 위해서 굴절률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요 n 값이 커지기 때문에 개구수가 증가해서 빛의 수집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굴절률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지만 굴절률이 높아지면 안쪽으로 좀 더 꺾이게 되죠. 그래서 그냥 나갔으면 밖으로 수집이 되지 않고 나갈 빛인데 굴절률 큰 재료에서 안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렌즈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굴절률이 클수록 굴절각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 sin 시타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광에서 렌즈는 초점 심도도 중요하죠. 자, 이렇게 초점 거리가 짧으면 초점 심도가 이렇게 얕아집니다. 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 되면 상이 아주 희미해지는 거죠. 초점이 안 맞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초점 심도가 길죠. 깊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범위 내에서는 이미지를 확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점 심도라는 용어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초점 심도, 초점 거리가 이렇게 길면 초점 심도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구부가 작아도 초점 심도가 길어지죠. 자, 이렇게 개구부를 줄이면, 자, 이렇게 돼서 각도가 줄어들죠. 이렇게 되면 좀 초점 심도가 좀 더 길어지게 됩니다.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 위에 페리클이란 투명 필름을 씌우기도 합니다. 자, 페리클의 역할은 표면에 파티클이 묻지 않고 페리클에 묻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페리클을 주기적으로 갈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페리클을 적용했을 때 장점은 표면에 파티클이 앉더라도 노광 과정에서 파티클이
이 PR 상에 전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 페리클의 위치는 초점 거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파티클의 이미지대로 노광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스크에 페리클을 씌워서 노광을 하게 되면 파티클에 대한 영향을 줄여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렌즈가 있고 초점 거리에 지금 렌즈가 놓여져 있는데 이게 30도입니다. 굴절각 각도가 30도. 자, 주변이 공기일 때 NA가 얼마인가? 혹은 주변 굴절이 1.33이라면 NA는 개구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뉴머리컬 F처죠. 자, 뉴머리컬 F처는 N sin 시타입니다. 자, 공기일 경우에 N은 1입니다. 그리고 시타가 30도죠. 그래서 사인 30도는 2분의 1, 0.5입니다. 그래서 공기일 경우에는 개구수가 0.5가 되는 것이죠. 개구수가 클수록 빛을 많이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굴절률이 1.33이면 개구수는 0.625가 됩니다. 개구수가 좀 더 증가하게 되고 빛을 조금 더 많이 수집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